시작할게. 67페이지. That's how we go. 지난 시간에 복습 좀 합시다. 여진과 공주의 태도에서 여진은 동주 작품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를 했고 공주에게 호감도 있어서 몽규와의 갈등을 좀 중재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동주는 문학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을 하는 대상, 바로 문학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느낌,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바라봤지. 하지만 몽규는 문학을 말하고 이념. 산문의 정신으로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 문학, 이념의 전달 수단이라고 바라본 거죠. 그래서 동주는 여진이가 정지용 선생님한테 같이 인사하러 가자라고 하니까 좀 부끄러워. 그래서 여진이의 호감도 눈치채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정식 등단된 시인이 아니니까 동주의 이런 모습에서 성격은 어떻다? 차분하고 과묵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별 해는 밤이 삽입되어 있어서 시 전문이 시험 범위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서시랑 별 해는 밤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쌤이 정리해 줄게요. 별빛을 올려다보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의 목소리로 별 해는 밤을 낭송을 한다. 67쪽. 그래서 별 해는 밤을 통해서 어서오세요 이제 가 시작했어요. 67쪽 펴주세요. 인물의 내면 심리와 상황을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서정적인 감흥을 일으키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밑줄 하나 꺼져 있지.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67페이지부터 다시 복습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 67페이지 좀 표시를 해줘야 돼. 다시 위로 그러면 올라가 볼까? 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오른쪽 귀퉁이 동주의 시에 대해서 여진이의 감상은 어떻다? 좀 좋은 시이지만 쓸쓸하다. 동주의 시가 시대 상황에서 비껴있는 데에서 오는 외로움과 적막함이 느껴진다. 시대의 현실에 대한 괴로움, 동주가 느끼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여진과 동주의 태도 비교는 방금 읽었고 별에는 밤의 삽입 효과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교과서 내용 확인해서 S샵 34 별에는 밤의 삽입 효과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별빛을 올려다보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며 주인공의 목소리로 별에는 밤을 낭송을 한다. 인물의 내면 심리 상황을 밑줄 긋자. 비유적, 함축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시를 일품으로써 낭만적 분위기 조성이 됩니다. 낭만적 분위기 밑줄 한번 꺼주시고 67쪽 서사적인 산문의 전개에서 단조로운 구성에서 시가 삽입이 되니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과거의 해상 장면과 별에는 밤의 화자의 과거에 대한 상념과 그리움의 정서가 교차를 한다. 밑줄이다. 그리움이 담긴 정서에다가 밑줄. 별에는 밤은 시적 화자가 그리움의 대상들을 호명을 하면서 아스라이 먼 대상들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지요. 68페이지 계속 들어가 봅시다. 동주가 돌아보면서 멋쩍게 웃는다. 같이 가자. 정지용 선생님한테로. 그래서 나레이션에서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무엇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지. 지향하는 순수의 가치. 순수함에다가 밑줄.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너무 중요하다. 내 이름자를 써보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스스로의 이름을 써봄으로써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아성찰이라고 하지. 스스로의 이름을 써봄으로써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자아성찰. 근데 그 이름이 멋들어지고 자랑스럽고 내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부심으로 넘친다면 와 하면서 막 별표를 칠했겠지. 아니면 밑줄을 막 긋든지. 근데 시적 화자는 어떻게 해버리지? 화자의 행위 주목하셔야 됩니다.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또 별표도 표시해주세요. 이름을 쓰는 행위 별표 치시면서 뭐의 의미로 기억하셔야 된다? 자아성찰. 그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시적 화자의 행위는 뭐다? 부끄러움.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목소리 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장면 바뀝니다. 밤길 걸으면서 여진이랑 동주가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별에는 밤에서의 시구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자아성찰의 행위, 그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한 반성. S샵 35 하숙방으로 가볼까요? 밤이고요. 경찰서에 잡혀오기 전에 과거입니다. 이제 대학생 시절의 과거. 몽규와 처중에 있는 하숙방으로 들어오는 동주. 몽규랑 다시 마주치겠네. 여진이 왜 보여줬어? 다짜고짜 몽규한테 자기 시를 왜 보여줬냐? 이런 얘기인가 보다. 뭐래? 좋다고 안 해? 몰라. 넌 왜 내 말을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라니까. 여자들한테 통할 시라니까. 여진이가 뭐래? 읽고 나면 쓸쓸해진다고. 쓸쓸해진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동주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통했네. 낄낄거리면서 웃는 처준과 몽규, 창가에 앉는 동주, 별빛을 올려다본다. 별빛을 올려다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에는 밤에서의 시적 하자의 행위랑 동일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별에는 밤의 구절이랑 이어집니다. 난에는 밤을 새워서 울고 있는 벌레, 우는 벌레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셋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벌레 울고 싶은 심정은 누구의 심정이다? 동주가 울고 싶은 심정, 시적 화자가 울고 싶은 심정을 벌레에다가 감정이입을 했어. 감정이입에다가 밑줄, 밤에다가는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요. 어둠의 밤의 시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자? 일제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이라고 바라보자. 그래서 밤에다가는 마이너스, 일제강점기의 암담한 현실, 벌레가 운다. 감정이입의 대상.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밑줄 긋자. 부끄러운 이름이 슬퍼서 벌레가 울고 있다.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고뇌, 무기력한 지식인의 상태.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가 발단. 동주와 몽규의 갈등, 그리고 여진이가 정주홍 선생님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래, 라문단에서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동주가 자신의 시를 여진이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몽규한테 막 따지고 있어. 그래서 별빛을 올려다보면서 별에는 밤의 구절을 다시 떠올렸고요. 울고 있는 벌레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객관적 상간물이라고도 불렀지 우리. 이렇게 감정이입의 대상은 객관적 상간물이라고도 부르잖아. 우는 벌레 밑에다가 객관적 상간물 하나만 더 적을까? 감정이입의 대상 옆에 뭐라고 적고 가자? 객관적 상간물.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용되는 사물 뭐라고 부른다? 객관적 상간물. 이번 시험 범위에는 문법은 안 들어갈 건가 보다, 맞지? 그럼 동주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단원 어디 나가는지 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료집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방향이 빨리 안 잡혀서 자료집을 좀 못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궁금하네요. 저희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이거 나가고 있어요.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그러면 이 선생님은 누구셔? 김영희 그럼 동주하고 풀비린내를 안 하신 거구나. 맞지? 공주는 했고요. 그게 풀리는데 대화는 안 하고. 안 하고 문법으로 바로 넘어가신 거네. 그럼 자료. 송은이가 말씀하시는 근데 육모 들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자주 넣으셨어요. 계속 갑시다. 독방 밤입니다. S샵 36은 지금 현재네. 지금 어떤 상황이지? 형무소에 갇혔어. 형무소에 갇힌 애다가 밑줄 끄시고 현재 시점에다가 밑줄. 그러니 여진이랑 정주홍 선생님 만나러 가는 몽규와의 대화의 장면 이런 것들 다 언제? 과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 형무소에 갇혀서 시조당하고 있습니다. S샵 36 어둠의 배경이네요. 여전히 달빛. 우와! 여전히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과거 동주의 행위와 겹쳐지겠다, 그지? 창가를 바라보는 그 별빛을 바라봤던 학생 시절에서의 동주, 형무소에 잡혀오기 전에 동주의 모습과 형무소에서의 동주가 겹칩니다. 여전히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달빛을 보고 있는 동주로 나레이션, 별에는 밤의 구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에다가 세모, 시상의 전환이라고 좀 적고 갈까? 시상 전환 확 뒤집어지자. 마이너스로 우울하고 절망하고 체념하는 분위기는 윤동주의 시가 아니야. 뒤집을 거야. 겨울이 지나고 겨울에다가 마이너스 일제강점기에다가 밑줄. 겨울이라는 일제강점기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의 별 밑에다가는 조국이라고 좀 적어줘. 조국에도 뭐가 오게 된다면 봄이 온다면 봄에다가 플러스 표시해 주시고 광복이라고 크게 적어놓자. 자, 그렇게 봄이 온다면 무덤 위에 화자가 자기 이름을 묻어버렸지. 화자가 자기 이름이 부끄러운 죽음으로 덮어버렸지. 무덤 위에, 무덤에다가 밑줄 끄시고 죽음에다가 밑줄.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파란 잔디에다가 밑줄 끄시고 재생, 부활이라고 적어놓자. 파란 잔디의 부활. 내 이름자 묻힌 언덕. 내 이름자 묻힌 언덕도 뭐야? 언덕 밑에다가 죽음. 내 이름자를 묻음으로써 내 자신을 무엇하겠다? 갈아 넣겠다. 희생에다가 밑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이어다. 풀에다가 동그라미 재생. 우리 조국에도 일제강점기의 현실이 지나 광복이 오게 됐듯이 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살아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도 풀이 무성할 것이다. 한마디로 미래지향과 희망적이죠. 풀이 무성할 계획에다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지? 미래지향적이라고 딱 적어놔야 돼. 미래지향적인 윤동주의 시 색깔이야. 미래지향적. 과거 34에서 35에서 읽던 시의 뒷부분을
독방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방의 가처에다가 밑줄 현재 동주가 읊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었죠. 과거의 동주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면서 동주도 역시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밑줄 긋자.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에다가 밑줄. 그러면 갇혀있는 현재 상황의 비극성이 더욱더 부각되겠군. 밑줄 긋자. 현재 상황의 비극성 부각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좋습니다. 형무소에서 독방에서 시를 읊는 모습으로 과거 장면과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S샵 38에 시조실에 잡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시조실 잡혀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어갑시다. 속기사들이 속기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지금 시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일본어 번역이 끝난 동주의 원고를 정리를 한다. 마지막 시를 일본어로 쓰고 특고에 넘기는 동주. 특고가 여러 장의 서류 뭉치를 동주 앞에 내민다. 서류를 살펴보는 동주. 자, 이렇게 뭐를 또 시조를 하는 상황인가 보다. 그지?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 교토에 조선인 유학생을 규합해서 규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윤동주가 학생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지. 유사시에 무장봉기를 회책하자. 무장봉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쿠데타를 일으키자라는 거지. 그래서 회책, 어떤 일을 꾸미거나 꾀했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독립운동을 꾀했다라는 것으로 특고가 이제 자백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계속 이어갈까요? 고개를 드는 동주에게 특고가 다가온다. 송롱규와 함께 꾸민 일이잖아. 4인의 비밀리에 조선어 교육활동가 징집령을 이용해서 황군의 주요 거점 시설로 침투.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학생들이 무장봉기를 한 것 마냥 꾸며내고 있다는 거지. 송롱규와 네가 계획했던 일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딱 아니라고. 그지? 이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아니라고 딱 뭐 하는 거지? 두 단어 이음절의 단어가 딱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하는 거. 단호하게 딱 단정짓다. 거절에서의 그 단어인데 딱 아니라고 딱 거부를 하죠. 일시. 동주의 원고 사상자를 만지면서 너의 사상적 바탕이 여기 다 있잖아. 사상적 바탕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주의 시를 일제에 저항하는 사상이 담긴 증거물이라고 시를 저항시라고 몰고 가고 있지. 너는 그저 송몽규의 리더십을 추종하는 문학 청년일 뿐이라는 건가? 몽규도 우리와 함께 문해지를 만든 문학 청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학생일 뿐입니다. 서구 문학에 빠져든 나약한 조선인 유학생, 현실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병원 문학, 순진한 문학 청년. 모든 일은 송몽규의 지시. 그래서 난 억울하다. 그런 얘기인가? 밑줄 긋자. 몽규도 평범한 유학생일 뿐입니다. 에다가 밑줄 쭉. 그래서 몽규가 일본 유학생들과 계획한 독립운동에 동주가 참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몽규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송몽규 학생은 그냥 학생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 귀퉁이로 가봐봐. 특고의 치조를 받는 동주. 동주는 몽규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어. 넌 좀 빠져 라고 몽규가 동주를 보호하려고 했었던 거지. 밑줄 긋자. 구체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음에다가 밑줄. 그래서 동주는 특고의 신문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 확인. 인물의 성격과 특징에서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인물 문제는 하나 나와야 되겠죠? 동주는 차분하고 과묵한 성격,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을 중시한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밑줄 긋자.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름을 쓰는 자아성찰의 행위에서 흙으로 덮어버리는 부끄러움의 모습이 제시가 되었어. 별에는 밤에서 말이야. 몽규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행동파적인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어.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패기와 행동 지향성을 지닌다. 밑줄 긋자.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에다가 밑줄. 패기와 행동에다가 밑줄. 그래서 S샵 36의 나레이션 후가 34의 장면에서 36 이어집니다. 34, 35에서 별에는 밤의 시 뒷부분이 이제 뭐로 36에서 미래지향적인 마지막 구절로 이어졌죠. 동주가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형무소에서 지금 감옥에서 동주가 여진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밑줄 한번 끄고 가지. 동주가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해나가 밑줄. 홀로 감옥에 갇힌 동주의 비극적 상황. 밑줄 끄자. 동주의 비극적 상황에다가 밑줄.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 그럼 70페이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습방. 자습서랑 평가 문제들 다 푸세요. 알았죠? 금요일날 자료집을 좀 줄 테니까
그리고 문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문법 다 맞추고 토론 부분에서의 실수만 좀 줄이면 이번 시험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쌤 생각에는 100점부터 한 3개까지는 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0점부터 3개까지의 차이가 좀 무의미하다. 100이나 3개나 똑같은 점수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기말에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점 본 사람이 또 잘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100점 3개 맞나? 그러면 왜 5개까지도 진짜요? 네, 한 개부터 한 개 틀린 거 없잖아. 한개 틀린데? 어. 일단 이거는 한 개 틀린 애도 100이 없다라고 하면 2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2개부터 6개 정도까지 한 개 틀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외부 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웠나? 김서영 모르죠? 진짜요? 김서영 그러니까 쌤의 얘기는 85점까지는 막판 뒤집기가 됩니다. 알았죠? 10등 안에는 들어가자. 알았지? 예. 10등 안에 한번 들어가보자. 가자. 하숙방. 아스빵. 밤에 회상 가보다 회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성문수 잡혀 오기 전에 집을 싸고 있는 몽규, 공주가 들어온다. 집을 왜 싸? 태평하게 대학 생활이나 즐길 때냐? 그만큼 행동지향적인 몽규입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너 따라 경성에 온 거야. 어디로 갈 건데? 현실 극복을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직접 가담하려고 합니다. 몽규가 동주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짐을 싸면서 너 모르는 편이라 이게 뭐야? 무시가 아니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보호에다가 밑줄. 여진이나 잘 챙겨. 집안도 좋고 의식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많아. 정지용 선생님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넌 왜 항상 이런 식이냐? 자기를 빼고 무시한다라고 섭섭하게 여기는 거지. 짐을 들고 나가려다가 동주를 돌아보는 몽규. 조금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밑줄이자. 임시정부 일을 하게 되었음에다가 밑줄. 지금 임시정부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세상이 날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책만 보며 살겠니? 임시정부 사령부가 중경으로 갔다던데 거기까지 가려고? 몰라도 돼. 다시 짐을 들고 집을 나가려는 몽규. 몽규가 떠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동주. 너는 왜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해? 넌 여기 있어야지. 몽규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는 동주. 하숙집을 떠납니다. 몽규가. 그래서 동주가 자신을 이제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몽규 입장에서는 동주를 보호해야 되겠기에 정지용의 집으로 바로 장면이 이어질게요. 동주가 여진의 안내로 정지용 시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정지용 시인의 집으로 갑니다. 정지용 시인의 집에다가 밑줄. 정지용에게 큰 절로 인사를 하는 동주. 술을 마시면서 인사를 받는 정지용. 자네 말을 멈추고 동주를 본다. 긴장한 표정의 정지용. 시인이더구만. 예. 읽어봤더니 시인이야. 그 대신은 그만 써. 근데 시를 그만 써라? 의아하겠지, 그지? 시를 그만 쓰라고 하니까 지금이 시나 쓸 시대인가?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시를 쓰는 것이 부끄러움에 너무 무기력한 행동이니까 지금은 아니야. 일본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서 창시 개명이라니. 창시 개명이라는 줄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야. 연전 다닌다고? 예. 여진과 동주에게 술을 따라주는 정지용. 윤치호가 교장으로 간다더군. 이제 일본인 교장으로 바뀌는 것도 시가 문제야. 윤치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신인. 학습 포인트 보고 가겠습니다. 오른쪽 기둥이 작품의 세부 내용도 잘 따져보시고요. 등장인물의 내면심지도 잘 따져보자. 몽규와 동주의 행동을 보니까 몽규가 지금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이유는 임시정부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주에게 경성에 남아있기를 권합니다. 동주의 행동은 왜 자기랑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하는지 몽규가 떠나는 것을 그저 지켜보지요. 동주에게 조언을 하는 정지용 선생님. 창시 개명을 해서 시를 써야 하는 시대는 시를 쓸 시대가 아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라. 이쪽이다. 일본으로 유학 갈 것에다가 이쪽 드시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라. 유학을 고민하는 동주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밑줄 한번 긋고 가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에다가 밑줄. 본인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71페이지. 연전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못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사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선 땅에 남아 있어야 할지 아니면 임시정부로 갈 텐가. 술잔을 비우다가 멈칫하는 동주. 여진이 동주를 바라본다. 몽규를 따라서 임시정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동주도 그지. 차라리 일본으로 가라. 이쪽이자. 일본으로 가야다가 이쪽. 일본에도 좋은 선생님이 많이 있으니 나도 교토에서 보낸 시절이 좋았다. 그런데 창시 개명을 하고 유학을 가야 되거든. 창시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창시 개명까지 하면서에다가 밑줄 긋자. 창시 개명까지 하면서에다가 밑줄. 유학을 간다는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까지 밑줄 쭉 끄시고 일본으로 유학 가기 위해서 창시 개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부끄럽지. 부끄러운 일이야. 침묵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술에 취한 나도 부끄럽고 일본으로 유학 가라고 권하는 나도 부끄럽네.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나. 시대의 현실에 대한 고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이쪽에다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에다가 밑줄.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기에 일단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라. 상시 개명, 일본식 성명을 강요를 당했던 시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일기조 활동 가자. 오늘 어떻게든 한번 끝내볼게. 정지용이 생각하는 부끄러운 일이란 무엇이다? 일제강점하의 지식인으로서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고 상시 개명을 수능을 하는 것은 부끄럽다. 밑줄이다. 부당한 현실에 침묵에다가 밑줄. 상시 개명을 하는 등 수능적 태도에다가 밑줄. 이건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일에다가 밑줄.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외면하지 말고 부끄럽다고 인정을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부끄러움에 대한 정지용의 생각,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동주를 왜 흑백 영화로 촬영을 했을까? 흑백 영화에다가 밑줄 그시고 흑백의 단출한 색조, 인물의 표정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표정에 집중에다가 밑줄, 강대 지식인들의 고뇌를 느껴보라는 거죠. 관객과 인물이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대화하고 있는 듯한에다가 밑줄 그시고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영상에서 인물의 미세한 표정 심리 변화, 밑줄이자. 표정과 심리 변화에다가 밑줄. 이것도 하는 번 밑줄 끌까? 형무소 치조 장면에서 성과 악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 성과 악의 대립 구도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오케이. 흑백 영상, 동주와 몽구의 관계성과 심리 상태, 그리고 동주의 시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집중의 효과라고 생각해 주시고 72페이지 계속 이어갈까요? 중간 부분 줄거리 좀만 힘들게. 몽규는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를 당해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에 몽규는 동주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몽규는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서 또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는 거야. 한 번 잡혀갔는데 또 다시 풀려나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합니다. 동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몽규는 비밀 회합 장소가 발각되어서 일본 경찰한테 다시 체포가 돼. 영어로 번역한 시집을 발간하려던 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러 가기 직전에 원고를 전달을 하려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동주랑 몽주의 교차 편집인데 S샵 97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동주가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로 들어간 학교들은 다 이 장면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S샵 97에다가 별표색. 사실 앞부분보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힘이 들어도 이제 조금만 견뎌내보자. 여기서 자, 형무소에 갇힌 동주랑 몽규의 상황이 현재 시점으로 서술이 되는데 동주, 몽규 교차 편집이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의 치조를 당하고 있는 거야.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특고 형사, 당연히 악이겠죠. 악의 모습입니다. 속기사들이 수기를 한다. 책상에는 몽규가 앉아있고 서류를 몽규 앞에 던지는 특고. 특고가 던진 서류가 클로즈업 되면서 몽규의 장면에서 동주의 장면으로 가는 거야. 몽규, 동주, 교차 편집이야. 해당 사항에 서명을 해라. 너는 모두 다 해당을 하니까 빠짐없이 서명을 해라. 특고를 바라보는, 근데 특고를 바라보는 거에서 바로 동주의 장면으로.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뭐 특고를 바라보는 또 동주가 말했는데 뭐가 되는 거야? 몽규로 가는 거야. 그래서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질어질하거든요. 이 영화 보러 갔을 때 영화관에서 좀 어지러웠어. 근데 그만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몽규가 아니라 몽규랑 동주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와서 이건 요식행위를 왜 하는 것인가? 요식행위에다가 밑줄 그시고 합당하게 너를 체포했다라는 요식행위라는 거지. 문명국에서는 합법적 절차라고 부른다. 무섭게 특고를 노려보는 몽규, 동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서 노려보는 특고, 서명단을 바라보는 동주, 다시 특고의 눈을 바라본다. 총뿌리를 들이대고 서명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뿌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밑에다 폭력. 합법적인 절차, 논리성보다는 폭력으로 우리한테 서명을 하게 하면 되지 않나? 제 손가락을 잘라서 지장을 찢으면 되지 않습니까? 특고를 바라보는 동주. 너희를 죽이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니? 대일본 제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밑줄이다. 법치국가로서의 체제에다가 밑줄. 법치국가로서의 체제에 맞게 니네를 처벌을 한다.
위협을 하는 너희 같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묻는 우리나라는 뭐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가라는 거야. 이쪽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다가 밑줄 그걸 거쳐서 그 죄를 묻고 있다. 문명국이기 때문에 문명국에다가 밑줄 일본은 문명국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일본이 패전할 것을 대비를 해서 동주와 문교가 군대 내에서 무장공기를 계획했다는 제명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조작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특보의 속내다. 특보의 속내는 나중에 패전을 하게 되면 이런 거에서 죗값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했고 얘네들이 군대 내에서 무장공기를 했다는 것으로 죄를 누명을 덮어씌우고 있는 상황인 거야. 특보가 전국을 찔리듯 말이 없어집니다. 여유롭게 특보를 바라보는 몽규. 너희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항상 내세우는 이유는 뭔지 아나? 열등감 때문이다.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자신이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는 것이지 실제는 뭐다? 비열한 욕망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본의 속내라고 했다. 일본의 속내. 일본의 속내는 비열한 욕망이야. 그치만 그걸 뭐다? 명분과 절차에 숨기고 있는 거야. 명분과 절차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너 하나 죽일 용기가 없어서 이런 요식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너희 같은 놈들을 죽일 힘이 없어서 국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다.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다. 문명국이기 때문에 벌레 하나를 죽이더라도 절차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니네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학습 포인트 계속 이어갈게요. 일어설까? 자, 작품의 세부 내용, 극갈래에서의 특징, 등장인물의 심리, S샵에서의 교차 편집이 시험지에 있을 겁니다. S샵 97의 교차 편집 별표셋, 옆에 오른쪽 귀퉁이에다가 앞정 있지요 별표셋, 특보에게 치조를 받는 동주랑 몽교의 모습을 급격하게 삭삭삭 번갈아 가면서 교차 편집. 밑줄 끌까? 급격하게 번갈아 가면에다가 밑줄. 서류를 몽교 앞에 던지는 특보, 근데 몽교 앞에 던졌는데 바로 특보를 바라보는 동주로. 특보를 바라보는 몽교, 특보를 바라보는 동주, 특보를 바라보는 몽규, 서류를 보는 동주.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만큼 몽규랑 동주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래, 어휘풀이에서 교차 편집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이 장면에 카메라 기법에 주목해줘야 돼. 영화 편집의 하나로 아이고 밑줄 꺼야 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다가 밑줄. 같은 시각 같은 장소로 벌어지는 인물들의 관계에 장면을 급격하게 번갈아 가면서 편집하는 기법입니다. 클로즈업은 확대하면서 주목하게 만들죠. 73 계속 이어갈까요? 국방기 끼는 거야. 하하, 국제법.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나? 그 열등감을 숨기려고 서구사법제도를 흉내내면서 문명이라고 부르는 건가? 맞아. 밑줄 그죠? 서구사법제도를 흉내에다가 밑줄. 일본이 진짜 딱 이런 모습이지. 서구사법제도를 흉내에다가 밑줄. 서류를 보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서명을 해라. 죽음이 두려워서 개변만 늘어놓지 말고 서류를 바라보는 동주. 왜 우리 죽음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전쟁 이유가 두려워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요식행위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를 한번 볼까? 특보는 자기네들이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벌레 하나를 죽여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고 있다. 문명국가에다가 밑줄, 국제법에다가 밑줄, 합법적인 절차 밑줄. 하지만 몽규는 뭐라고? 열등감을 숨기려고. 열등감에다가 밑줄, 서구사법제도를 흉내내고 있다. 밑줄 그자. 서구사법제도 흉내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문명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니. 교과서 내용 확인 갑니다. 특고의 치조에 저항하고 있는 동주랑 몽규. 일본 제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인물들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죄를 묻는다라는 명분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동주는 패전할 것을 대비를 해서 강요하고 있구나라고 간파를 했고요. 몽규는 비열한 욕망을 드러낼 수 없어서 명분과 절차에 기대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저항을 한다. S샵 97의 교차 편집표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옆에다가 출제라고 좀 적어주세요. 나옵니다. 출제. 볼게요. 동주와 몽규가 치조받는 장면을 교차 편집해서 제시를 했는데 교차 편집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실까? 거짓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당하는 상황. 똑같은 처지야. 몽규랑 동규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어. 밑줄 그자. 서명을 강요에다가 밑줄. 긴장감에다가 밑줄.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연결을 자연스럽게 밑줄 그자. 서로 다른 시간에다가 밑줄. 네, 장소는 같은 장소일 것 같거든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는 어쨌든 시간이 다르니까 효과적으로 연결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야기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빠르게 진행에다가 밑줄. 동주와 몽규의 동일한 반응을 교차 편집합니다. 밑줄 끌게 동일한 반응을 교차 편집에다가 밑줄.
특고의 명분과 절차의 허위성을 강조를 한다. 밑줄 그자. 특고의 명분과 절차의 허위성에다가 밑줄 말 그대로 요식행위.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서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반응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밑줄 한번 끄고 갈까?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반응을 동시에 이해에다가 밑줄 관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서 몰입감을 높이고 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74쪽. 교차 편집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라는 게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탁탁탁 붙이는 건데 근데 이 장면은 몽규랑 동주가 동시에 특고한테 지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상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장소인데 같은 상황에서 펼쳐지는 것 마냥 편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시나리오 키고 안에서는 이게 다른 시간과 장소인데 원래 교차 편집 원래 교차에서 같은 시간 맞습니다. 여기 동주 안에서는 지금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장소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시나리오에서 일반적으로 교차 편집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교차 편집. 예, 잘 기억했어요. 네. 74페이지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민규 저 장면을 딱 꼽집으면서 이 씨는 이 장면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다라고 하면 X 해야지. 같이 동시에 지조를 당하는 장면은 아닐 거니까 그지? 서로 다른 시간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4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동주를 바라보는 특고 서류를 보는 몽규. 명분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 사실로 만들어줄까? 얼마든지 해주지.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었다라고 사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억울한 거지. 몽규는 진짜 이렇게 무장공개 했었어야 됐는데 그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당당하게 서류에 서명해라.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살피면서 서명을 합니다. 몽규는 밑줄 끄자. 서명을 하는 몽규에다가 밑줄 왜? 이게 일어났었어야 했는데 일어나지 못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행동을 그지? 자신 앞에 놓인 서명 제일 조선인 유학생들을 규합하여 사상 교육을 시키고 내가 제대로 못 시켜서 부끄럽다. 내가 제대로 했었어야 했는데 서류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항목마다 서명을 하는 몽규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키며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해서 한스럽다. 징집령을 이용하여서 황군 내에 조선인 반군 조직을 결성하고 활용할 군사적 계획을 지시했으며 아 이랬어야 됐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정말 그렇게 못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다. 밑줄 끄자.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다에다가 밑줄 특고가 말없이 바라보고 항목마다 서명을 하는 몽규. 서명을 하는 몽규의 손이 클로즈업 됩니다. 클로즈업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몽규도 서명하는 거를 너는 왜 못해? 빨리 서명해. 서류를 드는 동주.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서명에서의 행동이 서로 다르죠.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밑줄 그러니까 앞장서지 못하고 따라 나서기만 한 게 또 너무 부끄럽고에다가 밑줄 행동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다.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찢어버립니다. 동주는 특고가 내민 서류에 몽규는 서명을 하고 동주는 찢어버렸다. 위조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특고와 이에 저항하는 몽규와 동주 그리고 S샤팩의 연회실. 몽규랑 동주의 아버지가 찾아오셨어. 앉아있는 동주부, 몽규가 홀로 들어온다. 도대체 몰골이 이게 뭐냐? 주사 맞는 거지 마루타로. 어떻게 된 거냐? 동주는 어디 있느냐? 학습 포인트 가겠습니다. 작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인물이 서로 다른 선택의 이유, 특고의 강요에 대한 몽규의 선택, 서류에 적힌 일이 실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서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게 부끄럽다. 밑줄 끄자. 진술서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함에다가 밑줄. 그래서 몽규는 부끄러워서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특고의 강요에 대한 동주의 선택은 일제강점기의 현실에서 시인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현실에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못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하지 못한다. 75페이지 킵고인 떨리는 몽규의 눈빛. 동주는 죽었습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연실색. 저도 오래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팔뚝을 걷어 올려 주사바늘 자국을 보여주는 몽규. 이 주사를 맞고 죽으면 시체를 대학 실험실로 가져가는데 그 전에 뼈 조각 하나도 이 땅에 남지 않게 해주세요. 밑줄 끄자. 뼈 조각 하나도 이 땅에 남지 않게 해주세요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일본 땅에 남아있고 싶지 않다는 몽규의 유언에다가 밑줄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에다가 밑줄 그시고 조국에 대한 사랑도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생체 실험용 주사를 맞고 동주도 죽었고 자신도 곧 죽을 것이다. 주사바늘 자국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경시에다가 밑줄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에다가 밑줄 바람을 주사 마시구나. 몽규와 동주의 심리로 가시면 몽규는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계획을 하였으나 진술서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하지를 못했어. 일제강점하의 현실에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동주,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부끄럽다. 몽규랑 동주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지만 선택의 이유는 결국 조국에 대한 독립의 마음이었습니다. 조국을 향한 애국심. 몽규의 유언, 8쪽의 주사바늘 자국은 폭력성과 비인간성이야. 밑줄 그자. 폭력성과 비인간성에다가 밑줄. 뼈 조각 하나 일본 땅에 남고 싶지 않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식의 밑줄, 조국에 대한 사랑에다가 밑줄. 아 진짜 20대 청년들이 그지? 76페이지 갑니다. 너무 슬프네요. S샵 100일 갑니다. 형무소 하얀 천에 가려진 동주에다가 밑줄. 동주 아버지가 천을 거두니까 하얀 동주의 얼굴이 나와. 그래서 오열하는 아버지들 서시도 선생님이 전문 전체 다 주셨더군. 프린트에서 보니까 서시 전체가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시에서는 양심의 삶을 다짐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양심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적자. 하늘이라는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는 절대적 기준, 양심 절대적 기준, 양심에 대한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백이, 독방, 밤 누워있다가 괴로워하면서 각혈을 하는 동주, 각혈에다가 밑줄 끄시고 과거의 장면인가 보다 그지? 죽기 전의 장면인가 보네. 간수들이 급하게 들어오고 실려나가는 동주, 나레이션에서 ipse에 있는 바람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되게 작은 사소한 자극이죠. 내적 갈등에다가 밑줄. 나는 괴로워했다. 괴로워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랄까? 일제강점기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별표 셋. 별을 노래하는 마음에다 크게 별표 하나 쳐놓을까? 별표 3개 표시해주세요. 순수한 마음, 희망을 노래하는 마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옆에다가는 결심, 의지적이라고 좀 적어줘. 결심, 의지적. 그래서 인설트의 장면으로 밤하늘의 별을 비춥니다. 밤하늘의 별에다가 밑줄 끄시고 밤하늘의 별을 사랑한 시인인 것 같다 그지? 그래서 103의 화장터의 장면. 자식의 유골을 하나씩 들고 오는 몽규부와 동주부. 몽규부가 유골함을 땅에 떨어뜨린다. 깜짝 놀라서 유골을 쓸어 담는 몽규부. 몽규가 뼈 한 조각도 일본 땅에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흙까지 담아가면 어쩌자는 거야 하고 동주 아버지가 확 울면서 조심스럽게 유골을 골라 담는 몽규부. 가슴 아프다 그죠? 삽입실 효과 갑니다. 형무소 독방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동주의 모습 각혈을 하죠.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담긴 동주의 나레이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다짐. 일제의 탄압에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동주. 숭고한 뜻이 집약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인설트 기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설트 별표 하나 치실까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장면 끼워넣기라고 생각해야 돼. 인설트에서는 뭐로? 밤하늘의 별을 비췄습니다. 77. 용정. 윤동주 고향입니다. 말 어기로 들어서는 몽규부랑 동주부. 나레이션으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밑줄 끄자. 나한테 주어진 길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는 사명감이라고 적자. 사명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인식하는 사명감의 모습이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걸어가야겠다에서의 get에다가 방점 뽕. 얘는 무슨 시제의 선어말음이지? get은 미래 시제 선어말음이 get은 말하는 사람의 뭐도 드러낼 수 있다. 의지를 드러내지. 의지. 오늘 밤에도 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일제강점기라고 적자. 밤에다가 동그라미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별에다가는 순수라고 적자. 순수. 순수한 마음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 밑에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줘. 마이너스의 시련. 여전히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언덕 위로 밤이 찾아오며 별이 빛납니다. 동주랑 몽규의 유골함을 들고 고향 마을로 돌아오는 두 아버지의 모습으로 작품 마무리. 자, 그래서
나레이션의 마지막 장면에 두 아버지의 슬픔이 형상화가 되죠. 슬픔 형상화에다가도 밑줄 끄시고 두 사람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립시다. 숭고한 독립 정신에다가 밑줄. 읽기 중 활동으로 가볼까? 이 작품의 끝부분에 윤동주의 시 서시를 삽입한 까닭은 무엇일까? 윤동주의 마지막 사명감, 윤동주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의 내용처럼 동주랑 몽규가 일제강점기를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잎새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었던 두 분이야. 밑줄 끄자. 일제강점기를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했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들의 죽음이 남긴 의미를 독자에게 극적으로 제시를 하자. 죽음이 남긴 의미에다가 밑줄. 이렇게 사셨던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잘 자네 라고 생각하자. 교과서 내용 확인 갑니다. 작품의 주제,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다가 밑줄 끄시고 몽주랑 계속 나오네. 동주랑 몽규의 삶을 형상화시켰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치열한 청년들의 모습을 봅니다. 청년의 열정적인 삶과 독립을 위한 노력에다가 밑줄. 동주와 몽규의 우정과 일제의 포갑에 맞서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 신념에다가 밑줄. 서시시가 삽입되니까 어때? 독방에서 동주가 괴로워하는 모습, 각혈을 하면서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동주랑 몽규의 유고를 들고 일본을 떠나 고향으로 들어오는 아버지들의 모습에서 서시가 낭송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부끄럼 없는 순결한 삶을 지향했던 시인의 고뇌, 밑줄부터 순결한 삶을 지향하는 동주의 고뇌에다가 밑줄,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동주와 몽규의 의지를 전달하며 그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자. 밑줄이다. 숭고한 독립정신에다가 밑줄. 자신들의 소명에 따라 살아갔지만 결국 죽음에 이른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삶. 밑줄이자. 죽음에 이른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삶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78페이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학습 활동. 아 오늘 좀 아프다던데. 학교 멀쩡했나? 규현아. 학교 왔나? 아? 아이 뭐야? 아빠 병원 가고. 뭐였지? 누가? 아 오늘 학교에서도 안 보였어. 좀 많이 아팠는가 보다. 있었는데? 78 갈게. 잘 돌아다니는데. 맞아. 있었다. 78페이지 가자. 활동 한눈에 보기. 얘들아 시나리오는 뭐가 없지? 소설과 차이점. 똑같이 갈등을 담아서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 소설의 구성 단계. 발단 전개 결정 하강 대단원이 시나리오의 구성 단계인데 제일 큰 차이점 뭐다? 서술자가 없어.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작품 쏘기든 바뀌든 말해주는 서술의 문학이지. 하지만 시나리오에는 서술자가 없이 연출을 하는 보여주는 문학이죠. 그죠? 대사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문학입니다. 자 그럼 활동 한눈에 보기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 인물의 성격 주제를 파악하자. 시나리오 표현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을 하자. 극단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자. 1번 정면 갑니다. 동주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경성에서 지금 아이들이 문학 모임을 하고 있지. 학생들이 몽규랑 처중, 여진과 문해지를 만들던 동주는 문해지의 시를 글을 놓고 몽규와 갈등을 겪습니다. 몽규는 산문파, 이념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은. 하지만 동주는 시파, 서정파는 왜? 인간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동주가 쓰는 장면. S샵 36이랑 38이 현재야. 색깔로 구분하자. 핑크 색깔은 과거, 초록 색깔은 현재. 성무소 창살 사이로 밤하늘을 보는 동주. 시조실로 끌려간 동주는 특고에게 진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그리고 39, 40에서의 경성, 다시 과거. 몽규는 짐을 싸서 중국으로 떠나고 동주는 창시개명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일본 성무소 장면에서 특고가 내린 서류에 몽규는 서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동주는 서명을 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백에서 백사. 동주랑 몽규가 일본에서 옥사를 하고 난 후에 고향인 용정에 묻힙니다. 옥사는요 감옥에서 죽는 걸 옥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영상도 좀 보여주셨죠? 네. 근데 이게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해도 돼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 장면으로 거꾸로 해서 되니까 역순행적 구성.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안에 맞는 장면으로 입체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입체적 구성입니다. 79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동주에서 대사와 행동을 살펴보면
인물의 성격과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밑줄 자 인물의 성격과 작품의 주제에다가 밑줄 S샵 33에 나타난 몽두와 공주의 갈등이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는 한 문제 나온다. 문학에 관한 두 인물의 생각에다가 네모 박스 문학에 관한 두 인물의 생각의 네모 박스 이건 좀 시험에 나오자. 몽규랑 공주는 문학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달라. 이쪽이자 문학에 관해 서로 생각이 달라에다가 밑줄 몽규는 자신의 생각을 펼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이쪽이자 행동을 촉구에다가 밑줄 진정한 문학의 가치. 공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 내면을 표현을 하고 더 깊은 차원의 소통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문학이다. 이쪽이다. 인간의 내면을 표현해나가 밑줄 S샵 97에서 몽규랑 공주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어. 왜? 몽규는 무장투쟁 계획이 사실이었으면 좋겠거든. 이렇게 하지 못한 게 부끄러워. 그래, 밑줄기자 진술서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에다가 밑줄 쭉 몽규가 서명을 한 까다. 네. 초록색 박스에다가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진술서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에다가 밑줄 그리고 오렌지 동주가 서명하지 않은 까다가 뭡니까?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에다가 밑줄 쭉 그래서 서명하지 못하겠다. 80페이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자. 몽구와 동주의 삶을 비교해보고 이 작품의 주제는 뭐다? 일제강점기에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간 이 청년의 삶을 생각해주세요. 일제강점기 살아간 두 청년의 이쪽 글자 열정적인 삶과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에다가 밑줄 일제의 폭압에 맞서 신념을 지켰던 투쟁에다가 밑줄 일제의 폭압에 맞서 신념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밑줄 동주의 표현기법 그리고 그 효과를 탐구해보자. 이 작품에 나타난 시나리오 표현기법을 살펴보고 그 효과에 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시를 나레이션으로 삽입한 효과 윤동주가 창작한 시를 삽입하여 장면마다 시의 내용과 관련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인물의 심리를 관객에게 간접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밑줄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를 관객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다가 밑줄 몽규는 서명을 하고 동주는 서류를 찢었다. 두 인물의 모습을 교착 편집을 하자. 교착 편집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거짓으로 작성된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특보로 상징되는 일본 제국주의 위선과 폭력 밑줄 글자 일본 제국주의 위선과 폭력성을 비판해나가 밑줄 서명을 하지 않은 동주, 서명을 한 몽규 모두 다 뭐야?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야. 밑줄 글자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나가 밑줄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었다면 이 장면 어떻게 연출할지 좀 생각해 보시죠. 밤하늘이라든지 창살의 오버랩이라든지 그리고 4번에 파수꾼 했죠? 겁나 중요하거든요. 4번에다가 별표셋 안 했나? 아직 안 했어요. 여진 그러면 문법 됐어요. 어때요? 여정인의 반이 이게 나온 거에서 의정이 반이 이랑 오늘 갑자기 겹치네. 의정인의 반은 했어요, 파수꾼? 저희 이거 아마 그냥 공부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갔어요? 그럼 4는 넘어가. 2학년 문학 교과서에서도 나와서 2학년 문학 대 하시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4번은 X. 여러분 힘내봅시다. 조금 진도가 느려가지고 왜냐면 문법이 진짜 어렵거든요. 오늘 하고 그 대신 요거 뭐예요? 네 파수꾼 82페이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남아있네.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참고하고 가자. 시나리오 동주나 희곡, 연극의 대본이나 영화의 대본이나 둘 다 갈등의 문학이야. 갈등 중심에다가 밑줄 그래서 다 구성 요소가 해설 동그라미, 대사 동그라미, 지시문 동그라미 해설, 대사, 지시문이 다 구성 요소야. 그리고 현대형으로 보여줘야 돼.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야. 영화의 대본에다가 밑줄 그시고 시나리오는 극장 상연을 전제로 영상으로 제작이 돼. 극장 상연에다가 밑줄, 영상으로 제작에다가 밑줄. 그래서 제약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제약에다가 X. 하지만 희곡 같은 경우에는요. 제약이 많습니다. 연극의 대본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제약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관객이랑 소통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왜 시나리오랑 희곡은 극갈래로 같이 묶입니까? 라고 하면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들의 대사랑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두 글 모두 배우들의 연기에 의해서 공연으로 전개가 됩니다. 밑줄 그러니까 대사와 지시문으로 구성해다가 밑줄 가야 돼. 대사와 지시문으로 구성도 밑줄 그리고 서술자 없이에다가 밑줄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 전개 밑줄 그리고
공연을 전제로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밑줄, 갈등에다가 밑줄. 갈등을 다룬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빈칸 한번 얼른 메울까요? 83, 84 빈칸 메우자. 쉬는 시간이 살짝은 빠듯하지만 일단은 빈칸을 여러분이 한 번은 메우셔야 돼서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많네요. 극갈래의 특징. 서술자를 내세우지 않고 내다가 밑줄.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의 갈등을 보여주는 문학입니다. 갈등에다가 동그라미. 소설과 동일하게 소설은 갈등을 말해준다면 극갈래는 갈등을 보여준다. 전통극의 갈래들도 한번 보시죠. 가명극, 인형극, 부극, 판소리.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현대극은 근대에 들어서 외래 문물의 유입으로 창극, 신파극, 근대극 등이 등장을 했다. 희곡뿐만 아니라 영화, 시나리오, 방송, 드라마, 극본, 뮤지컬, 대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시나리오 개념과 특징 갈게요. 개념으로서는 시나리오는 뭐를 만들기 위해서 쓴 각본이라고 보면 되지.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영상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인물들의 수와 시공간 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쪽이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음에다가 밑줄 쭉 빼시고 제약이 거의 없어. 내용이 이거 뭐라고 집어넣어야 되지? 씬넘버, 장면 단위로 구별이 될 거고 계속되는 장면의 전환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기법? 카메라 기법.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 기법과 촬영 기술과 관련된 특수 용어, 지시어 등이 많이 사용이 된다. 씬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장면 분호. 그리고 숏은 한 번의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 오버랩은 화면이 겹치기. 페이드인이랑 페이드아웃, 그리고 클로즈업, 그리고 나레이션. 나레이션은 화면 밖에서 나오는 해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시를 나레이션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동주 영화에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고요. 동주 시나리오. 교훈적, 일대기적. 시간의 일제강점기 말기로 만주, 경성, 후쿠오카 등 신윤동주와 빈비운동가 송몽주의 일대기를 다루더라.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간 윤동주와 송몽주의 삶을 주제로. 특징 첫 번째, 윤동주의 시가 나레이션의 형식으로 삽입이 되어서 지니게 되는 효과가 시험에 나옵니다. 윤동주의 삶과 송몽주의 삶을 어떻게 해서 보여주지? 두 사람의 삶이 대비, 가치관이 좀 차이가 있었어. 대조라고 하면 안 돼요? 대비, 대조, 대비의 대조, 비교. 대비로 합시다, 대비. 공통점, 차이점으로 견주기로 대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공통점, 차이점으로 견주기에서 대비하자, 비교는 공통점 중심이니까 화면을 교차 편집했다라고 보면 되나? 아니네, 흑백으로 처리했다라는 거구만. 화면을 무엇으로요? 흑백 처리해서 관객의 몰입도가 높아졌고 현재, 과거, 현재에 교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를 했다.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 방식. 후쿠오카 형무소의 치조실에서 고등계 형사가 윤동주를 치조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형사의 치조에 대한 윤동주의 대답 혹은 과거 해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 인물들의 특징은 시험에 나오지. 차분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을 중시.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청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셨다. 조선어로 시를 듣고 형무소에서 일본 경찰에 저항을 했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를 해서 경찰에 체포되는 등 세기와 행동 지향성을 지녔던 인물. 이화여전 학생으로 문구가 주도한 문의지 발간에 참여를 했고 동주의 시를 좋아하게 되면서 동주에게 호감을 느꼈다. 처중, 동주와 문구의 대학 친구로서 익살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 정지용, 동주가 가장 존경하는 시인이 정지용 선생님이었지. 변절자가 늘어나는 것을 개탄하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등장.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숙제를 좀 잘해주시고요. 89페이지 별에는 밤은 쌤이 여러분 프린트 복습하면서 엄청 자세하게 다룰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별에는 밤이랑 서시랑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쌤이 좀 전달을 해놔야 되겠다. 잠시만.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이의 고급 정보로 3-2가 시험 범위다. 3-2요? 문법. 어떤 거 이게 문법 요소 시제랑 했는데. 노팅 표현이랑 시제랑 사동, 피동 기억나시죠? 203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203쪽. 왜? 203쪽으로 적어봐.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문법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문법 요소. 다양한 분야의 글과 가마에 나타나 문법 요소와 어휘의 특성을 탐구를 하자.
다양한 분야의 글과 담화에 나타난 문법 요소와 어휘 표현의 효과를 알고 언어 생활을 활용을 해봅시다. 야, 여러분 커피숍인데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나왔습니다. 주문하신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 손님이 주문한 행위는 선언한 어미 시를 통해서 높여주는 무슨 높임법이지? 주체 손님의 행위를 선언한 어미 시로 높여주자. 주문하신에다가 밑줄 끄시고 오! 이거 무슨 높임법? 선언한 어미 시 나오면 무조건 주체 높임법. 주문하신 위에다가는 주체 높임이라고 적자. 좋아. 이거는 잘 사용했어. 손님이 주문하는 행위를 주문하시다의 선언한 어미 시로 잘 주체 높임법을 실현을 했는데 말이야. 나오셨습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체가 누가 나오는 거야? 음료. 음료수가 나오는 거야. 음료가 걸어 나와서 레드카펫이라도 밟아야 되겠다, 그지? 음료님 나오셨습니다라고 음료를 높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선언한 어미 시 쓰지 말고 손님의 행위만 높이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세요 라고 하는 선언한 어미 시 들어가는 순간 가격을 높이는 거야. 선언한 어미 시는 높임의 대상에만 사용을 하자. 무엇인가를 살 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이 잘못된 높임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잘못 사용하고 있는 문법 표현이 많더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표현들을 살펴보자. 도움말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실제 담화 상황 속에서 높임 표현 4가지를 좀 외워줘. 우리 시험 범위에 뭐뭐 들어간다? 높임 표현 1, 시간 표현 2, 시동 표현 3, 인용 표현 4. 잘못된 거를 올바르게 고치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제, 높임, 피동, 인용 이렇게 4가지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죠. 204페이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드론을 띄워서 숲을 좀 구경을 해놓을까? 숲을 구경을 해놓자. 문법 요소란 하면 뭐라고?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이야.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다양한 표현에다 밑줄 쭉. 어휘를 통해서 혹은 어미를 통해서 혹은 적사나 조사를 통해서 문법 요소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 어미, 적사, 조사에다가 밑줄 그어줘. 어미, 적사, 조사에다가 밑줄. 얘들아 이거 형식 형태소야 아니면 실질 형태소야? 형식. 그치. 형식 형태소야.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의 어미나 적사나 조사를 통해서 문법 요소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야. 문법 요소의 표현 효과, 의도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법 요소의 종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높임 표현이라 하고 질문을 던지면 누군가가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청자의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거야. 높고 낮은 정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즉 높임 표현에 낮은 것도 들어가는 거야. 대상을 낮춤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도 드러나는 거야. 높임 표현이라고 해서 무조건 높이는 것은 주체 높임이라, 객체 높임은 무조건 주체랑 객체를 높이는 거야. 그런데 무슨 높임법은 상대 높임법은 상대를 내가 높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 낮춤의 대상으로 인식하는지 2가지가 다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알았지? 네. 높고 낮춤의 대상 2가지로 인식하는 것은 상대 높임에서. 한 번만 더 읽어봐. 네, 딱 10분만 더 집중하면 됩니다. 10분만 딱 힘냅시다, 여러분. 나 깜짝 놀랐잖아. 쌤은 있잖아. 한 일주일 전부터 이게 충치가 아니란 말이야. 이빨이 아픈 게 아니라 이쪽 뺨 쪽에 잇몸 이 살이 있잖아. 부어서 너무 아파요 여기가. 이거 비타민 C 많이 먹나? 근데 아, 비타민 C 그래? 먹으면 더 아파요 먹을 때. 그럼 비타민을 좀 먹을까? 뭔가 좀 스트레스성 뭐 이런 잇몸이 여기가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 이쪽 뺨이. 얘들아 힘내자 우리. 시험 기간에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힘을 내보자. 파이팅! 화이팅! 그래서 쌤이 지금 너무 계속 뭔가 이렇게 열이 확확 난단 말이야 여기에서. 진짜 너무 괴롭다. 화이팅! 해보자. 주체 높임. 자, 주체 높임. 쌤이 방금 말한 거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네? 쌤이 지금 다시 말하는 거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에는 높이고 낮추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오케이 10분만 딱 힘내보자. 자, 주체 높임이라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거야. 주체에다가 동그라미. 주체. 주체. 근데 그 주체에서 직접이랑 간접으로 나뉘어지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서술의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일 때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는 그 신체 부위를 높임으로써 우리 할머니께서 어깨가 편찮으시다 하면 돼 안 돼? 어깨는 편찮은 게 아니라 어깨는 아프시다로 보지 선언한 어미시로 사용을 하자. 실현의 방법에 오늘 일단 드론을 띄우는 기분으로 한번 구경만 할 거야.
주격조사 깨서라든지 선언한 어미시, 와 특수어미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돌아가시다 등등등 되게 많지 그지? 그래서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의 객체 높임의 4개가 아닌 높임의 의미의 서술어는 무조건 주체 높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객체 높임인데요. 특히 객체 높임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객체 높임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객체 높임에서는 요것만 기억하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일 건데 목적어 밑줄, 부사어 밑줄. 그래서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뭐 사용하면 되지 얘들아?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고 깨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냥 동사 4개만 기억하면 돼. 모시다라고 하면 목적어 높이는 거야, 부사어 높이는 거야. 누구누구를 모시다니까 모시다 밑에다가는 목적어라고 좀 적어줘. 모시다 밑에다 뭐라고 적자? 목적어. 그리고 들이다는 목적어야, 부사어야. 누구누구께 드리는 거니까 드리다는 부사어. 부사어. 그리고 여쭈다는 누구누구께 여쭈는 거니까 목적어야, 부사어야. 그렇지, 부사어. 하나 빠졌어. 서술어 하나 빠졌다. 뭐가 빠졌지?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하나 더 뭐? 뵙다. 그렇지. 옆에다 뵙다. 오. 필요하냐? 역시 말이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등 사용 옆에다 뭐도 적자? 뵙다도 좀 적자. 뵙다. 그럼 뵙다는 목적어야, 부사어야? 목적어. 그러니 얘들아, 문장에서 높임 표현 문제 풀 때 있잖아.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만 찾아. 야,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를 사용을 했으면 무조건 객체 높임. 근데 높임의 특수어휘인데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가 아니야. 그럼 무조건 무슨 높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체라고 생각해줘. 알았지?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를 빼고 높임의 특수어휘네? 그럼 무조건 무슨 높임이라고? 주체인 거야.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는 객체.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주체야. 4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 4개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이거는 객체. 그 외의 거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주체입니다. 주체. 이렇게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는 객체. 그 외의 거는 전부 다 뭐다? 주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상대 높임은 6가지 등급을 좀 외워야 돼. 격시체랑 비격시체로 하십시오체,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 해체, 해요체로 6개 등급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격식과 비격식으로 높임의 등급 표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은 잠시 높임 표현에서 뭐를 먼저 보고 가겠다? 어미의 개념과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의 개념과 종류 크게 별표 하나 쳐주세요. 어미의 개념과 종류 크게 별표. 아하, 그럼 칠판을 좀 보실까요? 얘들아, 어미는 앞에 뭐가 있지? 어미는 앞에 들이랑 어미랑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꼭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유심히 잘 들어야 돼. 어근은 단어의 뿌리야. 그래서 어근은 반드시 모든 단어에 어근이 있어야 돼. 그 어근 하나가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단일어. 어근의 가지에 접사가 붙었다라고 하면 파생어. 어근과 어근의 뿌리 2개가 결합됐다라고 하면 합성어였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 어근은 모든 단어가 다 지녀야 돼. 모든 품사. 당연히 조사는 제외라는 거. 조사는 형식 형태 소이자 의조 형태 소이지만 유일하게 단어로 인정을 받는 애니까 모든 품사가 지니. 뭐는? 어근은. 근데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간이랑 어미, 어간을 어근이랑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쌤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다? 어근과 어간은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어간은 누구만 지닌다? 어간이랑 어미는 누가 활용할 때? 맞아. 동사, 형용사만 지녀. 합쳐서 뭐라 부르지? 용어. 동사, 형용사의 활용시 딱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은 뭐다? 어간. 그리고 동사, 형용사 합쳐서 뭐라 부르지? 형용사. 용언의 활용시 변하는 꼴이야. 어디에다가 이건 적어 놓을 거냐면 이건 좀 적어 놔야 돼. 어디에다가 적자? 여기에다가 적자. 얘는 좀 적어 놔야 돼. 적고 이해하고 가자. 어근은 모든 단어의 뿌리 부분, 의미의 실질적 부분으로서 모든 단어가 다 지녀. 하지만 어간은 누구한테만 있다?
동사 형용사한테만 있다는 거야. 동사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고정된 부분은 어간. 동사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뒤에 변하는 부분은 꼬리, 어미. 안면 마비 오는 건 아니겠지? 엄살이 좀 심하지? 직감으로. 좀 엄살이 좀 심해가지고 안면 마비가 올 것 같다 진짜. 너무 아프다. 정신이 혼미해지네. 어간어미. 자, 그러니 칠판을 좀 한번 봐줄래? 짓밟혔다. 변하는 조리. 꼬리. 변화하는 꼬리. 꼬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짓밟혔다 형태소로 좀 쪼개봐봐. 아직 안 적은 사람들이 있네. 기다릴게. 짓밟혔다는 어떻게 쪼개야 돼? 짓을 접사 형태소로 쪼개라. 짓밟혔다. 상태소요.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얘 쪼개면 어떻게 되지? 짓 플러스 밥다에다가 히에다가 어세다가 다야. 밥다라는 뿌리의 어근에 마구라는 의미를 더하는 짓이라는 접사에 발피다의 피동의 접사가 붙었다. 그지? 엇은 무슨 역할 해주는? 과거. 과거를 나타내주는 어미야. 과거 어미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는 끝내주는 종결 어미야. 자, 그럼 쌤이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밥다라는 어근이랑 어간 어미를 좀 차이를 두라는 거야. 밥다라는 중심의 의미 밥이라는 어근에 짓과 희가 붙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어간은 어디까지일까? 어간은 접사가 붙어서 단어 짓밟히다로 파생이 됐지. 짓밟히다, 짓밟히고, 짓밟히겠다, 짓밟히고, 짓밟히지, 짓밟히었다, 짓밟히고 어디까지가? 짓밟히까지가 어간이 되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그리고 종결의 어말어미가 되는 거야. 짓밟다 되잖아요. 짓밟다에서 희가 붙어서 접사가 붙어서 짓밟히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수록이 된 거야. 짓밟다는 능동이고 짓밟히다는 피동이니까. 그거 자체.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는 단어의 뿌리라서 모든 단어가 다 가져. 그는. 하지만 어간이랑 어미는 동사 형용사한테만 있다. 동사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변화되는 앞에 꼬리 부분이 뭐가 돼야 되고 어미. 뒤에 꼬리 부분이 어미, 앞에 고정된 부분이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짓밟히었다에서는 밥다라는 뿌리에다가 짓과 희라는 접사가 붙어서 짓밟히다가 파생이 되고 어시 과거, 다가 어말어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어미를 조금 파야 돼. 어미를 좀 더 파고 마치도록 할게. 이제 다 왔어. 이거 짓이 형용사예요. 짓밟다라는 거에서 짓은 접사. 없어요. 접사. 짓밟히다는 동사가 되겠죠. 짓밟히다는 피동사가 되겠죠. 피동에 당하는 의미로. 자, 가봅니다. 개념. 용언의 어간뒤에 연결되는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태소로. 자, 어간이 앞에 고정된 부분이라면 뒤에 꼬리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어미. 근데 그 어미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야. 맨 앞에 있는 어미는 선어만 어미. 뒤에 꼬리의 어미는 뭐라고 부르자? 어만 어미. 쌤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선어만 어미는 뭐다? 어간과 어만 어미 사이에 모여있어. 이쪽이다. 어간과 어만 어미 사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데 얘들아, 어간과 어만 어미 사이에 놓이는 이 선어만 어미는 두 개 역할밖에 하지 않아.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내는 시제에 과거 나타내려면 선어만 어미 뭐 붙이면 될 것 같아? 먹다에서 과거를 나타내려면 먹다 사이에 뭐를 넣어주면 되지? 먹었다. 보다는 과거를 나타내려면 보았다. 아시랑 엇을 넣으면 과거. 먹다를 현재로 나타내려면 뭐 넣으면 되지? 먹는다. 가다를 현재로 나타내려면 간다. 앞에 말이 몸으로 끝나면 니은,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는. 동사한테 먹는다, 간다. 근데 형용사는 선어말어미가 필요 없어. 예쁘다 작다는 그냥 예쁘다 작다 자체가 현재 시제야.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려면 선어말어미 뭐 붙이면 되지? 가다는 가겠다. 먹다는 먹겠다. 아하, 그러니 선어말어미는 시제를 나타내는 아까 능가는 get 얘네들 빼고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어말어미가 딱 두 개 기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
주체 높임의 선어 발음이 시만 있지 객체 높임도 없고 상대 높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어 발음에는 뭐만 있다? 주체 높임의 선어 발음이 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가야. 선어 발음에는 무슨 역할만 한다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 발음이랑 그리고 뭐밖에 없다고? 주체 높임의 선어 발음이 시밖에 없어. 그래서 선어 발음이 다시 설명 봐봐. 어감과 어발음이 사이에 위치하여서 높임과 시간 등을 나타내는 어인데 높임에다가 동그라미 돼지고리뼈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라고 적어줘. 높임은 뭐밖에 없다? 주체 높임밖에 없어. 높임은 뭐밖에 없다? 주체 높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시간에는 무슨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아까 현재는 는이랑 니은. 근데 이게 누구한테만 볼게? 동사한테만 붙어. 형용사는 예쁜다 안 하지, 아름답는다 안 하지, 작는다 안 하지.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발음이 필요 없어. 동사한테 는과 니은, 미래는 뭐 나타내면 되지? get을 붙이면 되고. 됐니? 그 다음에 어발음이는 어간이나 선어발음이 뒤에 오는 어미로 문장의 종결을 나타냅니다. 문장의 종결에다가 밑줄 끝내줄 때 오시였다라고 하면 시가 주체 높임의 선어발음이 시제보다 앞에 오는구나. 높임의 선어발음이 시는 시제보다 앞에 온다는 거를 기억해줘. 오엇이었다가 아니야. 오엇이었다가 아니라 오시였다라고 주체 높임의 선어발음이 시 적어주고 과거 시제 선어발음이 어시 와서 오셨다가 되는 거지. 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좋습니다. 잠시만요. 가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거 보신다고? 돼지. 206페이지 한 번만 보실래요? 미안해요. 다음 시간에 시간 표현부터 또 할 건데 잠시만 좀 구경 좀 합시다. 네. 맥주. 화자가 어떤 대상에 혹은 청자의 높고 낮은 정도를 쌤이 오늘 강조한 거는 뭐지? 높임 표현이라고 해서 다 높이는 게 아니야. 상대 높임을 낮추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밑줄그러니까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해다가 밑줄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해다가 밑줄 그걸 뭐라고 부른다? 높임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높임 표현은 높이의 대상에 따라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뉘어질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그럼 오늘 급식이 뭐지? 선생님 이가 아니라 선생님께서지. 깨사에다가 동그라미 이가 대신에 깨서라는 동사 넣어주고 알려주었는데가 아니라 알려주셨는데지. 선어발음이 시 그리고 과거의 선어발음이 선생님께 다시 여쭈어봐 라고 하면 선생님 뒤에 에게가 아니라 뭐를 붙였지? 조사 깨에다가 동그라미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나오면 무조건 무슨 높임법? 객체라고 생각하는데 알았지? 주체 높임으로 가시죠.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 주체를 높이는 애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주어 문장의 주어를 높이면 돼. 주체를 높이는 것이 바로 뭐다? 주어를 높이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주격조사에다가 번호 1 선어말어미에다 번호 2 특수어휘에다 번호 3 근데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는 외우지 마세요. 아셨죠? 왜냐?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빼고 전부 다 주체 높임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은혁이는 주격조사 깨서와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다. 이 밖에도 계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어휘를 사용해서 주체를 높여도 돼요. 객체 높임으로 갑니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자. 밑줄 끌까? 서술의 객체에다가 밑줄. 방법은 부사격조사 번호 1에게를 사용하거나 특수어휘를 사용하면 돼. 특수어휘에다가 밑줄 긋고 4개 다시 적어. 객체 높임의 동사 4개, 특수어휘 밑에다 4개. 이거밖에 없어요. 얘들아. 그 4개가 뭐다?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들이다랑 그리고 여쭙다는 부사어 높이는 거지. 모시다랑 뵙다는 목적어 높이는 거지. 현안의 부사격조사 깨랑 물어보다의 높임 표현이 여쭈다를 사용을 해서 선생님을 높인 거야. 모시다, 들이다와 같은 어휘를 사용해서 서술의 객체를 높일 수도 있는데 빠졌지 지금. 여쭈다, 모시다, 들이다에 뵙다까지 있다는 거 기억해줘야 돼. 알았지? 그리고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화자가 듣는 이를 청자에다가 동그라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거야. 높이거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높이는 등급에는 뭐가 있게? 하십시오, 하오랑 해오체가 높이는 등급이야. 이거 기억해야 돼. 높이는 등급은 하십시오, 하고 해오체. 낮추어서 말하는 거는 뭐야? 하게랑 헤라랑 해체야. 이렇게 종결 표현을 사용해서 실현을 하는데 은혁이와 현아는 뭐지? 바처럼
머지 무슨 체지? 머지 뒤에 반말 머지 뒤에 요를 붙여서 머지오가 되지. 뭐죠? 머조 되죠, 그죠? 머조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 머지는 해체. 바대에도 보조사 요 붙여서 과요가 되지. 이럴 때 머지랑 바는 뭐가 된다? 해체가 되는 거야. 서로 격식 없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급 회의 같은 상황에서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격식 있는 종결 표현을 사용해서 청자를 높여야 해. 다음 시간에 셀이랑 뭐부터 이어나가자. 207페이지부터 이어나갈 거니까 잠시만 넘기지 말고 우리 오른쪽 뒷퉁이만 완성하고 가자. 주체는 뭐라고 생각해? 이제 끝내줄게. 주체는 뭐라고 생각해? 문장의 주어.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미안해. 대상. 문장의 주어를 나타낸다. 객체는 뭐라고? 목적어나 부사어가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어말 어미 다시 한 번 더 선어말 어미는 뭐뭐를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다. 시제랑 주체 높임이라. 시제랑 주체 높임. 시제랑 주체 높임.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간과 형태가 변하는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어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하고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가 선어말 어미로서 높임, 주체 높임만 드러내. 주체 높임에 선어말 어미 시밖에 없어.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현재는 동사한테만 붙을 거야. 문장의 종결 표현으로 종결어미 뭐뭐 하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게.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응?